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주 대면 수업에 이어서 이번 주는 다시 온라인 수업 주간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뵙게 됐습니다. 자, 오늘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지지난주 온라인 수업을 촬영할 때 축구 유니폼을 입고 왔었죠. 예,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 축구 유니폼을 입고 찍으면 좀 재밌을 것 같다라는 제 의견과 또 일부 학생들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오늘도 제가 축구 유니폼을 입고 왔어요. 근데 제가 지지난주에 수업 촬영을 할 때 한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외국 축구복을 입고 처음 수업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한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 외국 문화만 좋아할 수 있느냐라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은 우리나라, 그것도 우리 충주 지역의 축구팀 유니폼을 입고 왔습니다. 이게 보이시나요? 구충주? 예, 충주 기업도시. 지금은 사라졌지만 제가 정말 열렬한 팬이었던 과거의 충주 험멜이라는 축구팀 복장을 입고 왔습니다. 사설이 길었네요. 자, 오늘은 1945년 8월 15일 이후, 해방 이후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의 식민지 통치 기간 36년간의 암흑시대를 끝낸 45년 8월 15일. 우리는 이날을 광복절이라고 해서 지금도 빨간 날이라고 국경일로 지정하고 있죠. 근데 이 광복이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비슷한 용어로 사용되는 것이 독립과 해방이라는 두 용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광복이라는 용어부터 한번 설명해 보면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이날을 광복이라고 하죠. 광복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빛광자 다시 복자. 일제 식민지 통치 기간을 어둠과 암흑의 시대로 비유를 한다면 우리가 다시 자유를 되찾은 45년 8월 15일을 밝음, 빛으로 표현한, 그래서 광복, 빛이 다시 우리에게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좀 다분히 문학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엄연히 역사 용어로는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는 이 광복이란 의미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독립과 해방이라는 두 단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문제를 내볼 텐데, 우리는 1945년 8월 15일에 독립했을까요? 아니면 해방되어졌을까요? 네, 이미 정답이 나와 있죠. 제가 칠판에 해방이라고 써놨죠. 그죠? 네, 저희는,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에 독립한 것이 아니고, 엄연히 말하면 해방되어진 것이에요. 우리, 안중근 의사나 김원봉 의사, 김구, 윤봉길, 유관순 열사, 이런 분들 전부 다 무슨 운동가라고 부르죠? 네, 독립운동가라고 부르죠? 이 독립이라는 것이 홀로 독자 일어날 입장, 홀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36년 동안 우리의 목줄기를 일제에게 잡혀 살고 있었죠. 우리의 목줄기를 잡고 있었던 이 일제의 소나기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물리치고자 했던 운동을 홀로 독자 일어날 입장,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목줄기를 잡고 있었던 일제의 소나기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뿌리쳤을까요? 그렇진 않죠. 우리 목줄기를 잡고 있었던 일제의 소나기를 우리 대신, 누군가가 대신 뿌리쳐줬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유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찾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유를 누군가 되찾아줬죠. 그래서 우리는 독립이란 표현보다는 해방이란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해방의 뜻이 풀해자 놓을방자, 풀어서 놓아준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목줄기를 잡고 있던 일제의 소나기를 누군가 풀어서 놓아주었죠. 1945년 8월 15일은 우리 민족에게, 우리 역사에게는 자유를 되찾은 날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 역사로 따지고 본다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날이에요. 2차 세계대전 알고 계시죠? 예. 1941년부터 45년까지 일어난 세계 전쟁이에요. 그래서 45년 8월 15일은 우리가 자유를 되찾은 날이지만 전 세계 역사에서는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날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2차 세계대전을 좀 잠깐 설명해 보면 1941년부터 시작된 이 2차 세계대전은 결국에 45년 8월 15일에 종전이 되었죠.
그럼 전쟁이 끝났다면 이긴 국가와 진 국가가 있겠죠. 그죠? 승전국이 있고 패전국이 있겠죠. 자, 45년 8월 15일은 우리 민족에게는 해방이지만 전 세계 역사로 따진다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날이에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날이에요. 전쟁이 끝났다면 승전국과 패전국이 있겠죠. 그죠? 이때 일본은 승전국에 속했을까요? 패전국에 속했을까요? 네. 일본은 패전국에 속해요. 이게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세계대전은 총 2번 일어납니다. 1914년부터 18년 동안 이루어지는 1차 세계대전이 있고 지금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해드리는 것은 2차 세계대전이에요. 1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이 승전국이었죠. 하지만 2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이 전범국이자 패전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식민지였어요? 패전국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패전국 일본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패망하고 난 다음에 승전국들로부터 자유를 되찾아 진 거예요. 우리의 자유를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인 이들이 우리에게 자유를 되찾아 준 거예요. 정확히 이 승전국들 5개 나라가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이에요. 이 중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 흐름을 부여잡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미국과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줄임말인 소련이에요. 이 미국과 소련이 45년 8월 15일을 기점으로 갑자기 식민지에서 해방된 전 세계의 대다수 국가들에게 전부 다 관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갑자기 자유를 되찾은 과거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에게 전부 다 미국과 소련이 관여를 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부를 세우고자 전 세계 각지에서 미국과 소련이 대립을 하는데 이런 체제를 냉전 체제라고 해요. 제가 또 학교에서 수업을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또 이렇게 불쑥 종이 치고 말았네요. 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45년 8월 15일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과 소련이 식민지에서 해방된, 다시 말해서 정부가 아직 세워지지 않은 과거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에게 미국과 소련들이 전부 다 관여를 하게 되고 미국과 소련이 각각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부를 각각 세우고자 전 세계 각지에서 과거의 식민지였던 나라에 관여를 하기 시작하고 미국과 소련이 대립을 하는데 이런 체제를 냉전 체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되찾아준 미국과 소련이 이 한반도에도 미국의 입맛에 맞는 정부, 또 소련의 입맛에 맞는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소련은 북쪽을 통해서 미국은 남쪽을 통해서 우리 한반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미국과 소련은 각각 추구하고자 하는 체제가 좀 달라요. 어떤 체제가 다르냐면 미국이 추구하는 체제는 자본주의라고 하고 이 소련이 추구하는 체제를 공산주의라고 해요. 우리 간혹 이것을 미국과 소련의 차이점을 민주주의다, 비민주주의다 이렇게 간혹 잘못 비교해서 이해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소련도 엄연히 말하면 민주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어요. 결국에 우리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남쪽 지역의 대한민국 정부는 자본주의 정부가 세워지고 북쪽 지역의 김일성 정부는 공산주의 정부가 세워지는데 북쪽의 김일성 정부도 형식상으로는 민주주의 정부예요. 북한의 공식 국가명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잖아요. 물론 형식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지만 실질상으로는 한 사람의 독재 체제죠. 어쨌든 이 미국과 소련의 이 체제를 비교할 때는 경제관념으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미국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자신들의 체제에 맞는 자본주의 한반도 정부를 세우고자 우리나라에 관여를 하고 또 소련은 공산주의 한반도 정부를 세우고자 우리나라에 관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미국 거죠.
소련 꺼져. 우리 한반도 정부는 너희들이 간섭하지 말고 우리 입맛에 맞게 우리가 알아서 세울게. 이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우리의 자유를 이 승전국들로부터, 우리의 자유가 우리 스스로 찾은 것이 아니고 승전국들에 의해서 되찾아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정부를 만들 때 미국과 소련의 간섭을 배제시킬 수 없었던 거예요. 결국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결론적으로 분단이라는 비극을 맞게 되는데, 오늘은 그 분단의 비극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또 분단의 비극을 막기 위한 노력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그것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미국과 소련이 우리나라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관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우리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네 둘끼리 만나가지고 합의를 봐요. 무슨 합의를 보냐면, 야, 한반도에서 미국, 소련 서로 양보 안 하니까 한반도에서 어떠한 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정확히 반띵하자 이거야. 반으로 나누자 이거야. 한반도에 어떠한 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북위 38도선을 기점으로, 북위 38도선이 정확히 한반도를 반으로 가르는 선이에요. 북위 38도선을 기점으로 북쪽 지역은, 이북 지역은 소련 군사정부가 다스리기로, 한반도에 어떠한 정부가 세워지기 전까지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은 미국 군사정부가 다스리기로 우리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미국과 소련이 이렇게 합의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민족이 해방되자마자 두 동강이 나기 시작해요. 물론 이 북위 38도 선은 아직 선명한 선은 아니었어요. 아직 확정된 선은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북위 38도 선이 결국 우리 민족을 가르는 분명한, 선명한 선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자, 다시 제가 설명한 것을 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결국 미국과 소련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한반도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둘이 합의를 봅니다. 어떻게 합의를 보냐면, 한반도에 정부를 수립하기 전까지, 한반도에 어떠한 형태든 정부를 수립하기 전까지 한반도를 두 동강 내자 이거예요. 어떤 선을 기점으로? 북위 38도 선을 기점으로, 북위 38도 선을 기점으로 두 동강 내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그은 선이 북위 38도 선이에요. 북위 38도 선.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서 한반도에 정부가 세워지는 과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 위는, 여기 선 위는 북쪽이고, 이 북위 38도 선 이남 지역은 남쪽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느 쪽으로 편중돼서 선을 그렸냐면 남쪽으로 편중돼서 선을 그렸죠. 북쪽 칸은 필기할 것이 거의 없어요. 필기할 것이 거의 없어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다시 한반도에 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어떠한 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북위 38도선 이북 지역은 소련 군사 정부가 다스리기로 하고, 한반도에 어떠한 정부가 세워지기 전까지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은 미국 군사정부가 다스리기로 우리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본인들끼리 합의를 본 거예요. 이걸 줄여서 소군정이라 부르고 미군정이라 부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 분단이 시작되기에 이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당시에 한반도의 대다수 사람들은, 우리 한민족 대다수 사람들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중에 막연하게 무엇을 더 선호했냐면,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 한반도 사람들이 36년 동안 일제의 식민 통치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농민들이 거의 우리 속된 말로 까망둥이 천지예요. 자본주의, 공산주의를 쓰라고 해도 못 쓰는 사람이 천지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무엇에 거의 현혹이 되었냐면
공산주의에 거의 현혹이 되었어요. 왜 공산주의에 한반도의 대다수 사람들이 거의 호감을 가지고 있냐면, 잠깐 끊어서 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수학 전용 교실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업 촬영을 하는지 모르고 다른 선생님들이 불쑥 들어와가지고 잠깐 끊어서 했습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45년 8월 15일 이후에 한반도의 대다수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가 문맹이에요. 까막눈. 자본주의가,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지만 막연하게 무엇에 호감을 가지고 있냐면 공산주의에 호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토지를 잔뜩 가진 지주들의 토지를 국가가 전부 다 몰수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에게 속된 말로 n분의 1빵하겠다는 거예요. 부자들에게 모든 재산을 강탈해가지고 모든 지주, 모든 땅, 이런 걸 강탈해가지고 모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무언가를 모두 국가가 소유해서 국민들에게 n분의 1빵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공산주의는 당연히 부자와 가난한 자 중에 누구에게 호감이 더 갈까요? 가난한 자, 토지가 없는 자들에게 더 호감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일제 36년간의 식민 통치 기간 동안 우리 민족 대다수는 토지가 없는 거의 빈민이었어요. 이런 와중에 공산주의가 대체 정확히는 뭔지도 모르지만 나에게 저 부자들의 땅을 빼앗아다가 내가 경작할 수 있는 농토를 주겠다고 하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막연하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지금 2020년 기준으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지금 혹시 공산주의를 선택하는 사람 있을까요? 네, 지금 공산주의를 선택하는 학생이 있다면 멍청한 거예요. 단호하게 저는 멍청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를 선택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2020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공산주의 체제를 선택한 국가들은 전부 다 지금 다 망했다는 거. 지금 공산주의 체제를 선택한 북한의 모습을 봐봐요. 경제적으로 완전 후진적이죠? 망했어요. 소수 지배층들, 지배층, 피지배층이라고 신분 계급은 없지만 소수층만 부유하게 살고 나머지 북한 주민 대다수들은 결국 멸망했잖아요. 지금 빈민으로 전락하고 있잖아요. 지금 공산주의를 선택하라고 하면 선택하는 사람들이 멍청한 거예요.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이 당시는 공산주의가 우리 한반도에 맞는 옷일지 자본주의가 우리 한반도에 맞는 옷일지 사람들은 지금 모르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체제가 한반도에 세워질 정부에 맞는 옷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공산주의는 나쁘다. 자본주의는 선이다. 공산주의는 악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역사에서 상당히 잘못된 이해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 공산주의는 대다수 가난한 자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이론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다수 우리 민중들은 글자도 모르는 까막눈이었지만 나에게 농토를 주겠다는 이 공산주의가 막연한 호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서 북쪽 지역은 공산주의 체제를 선호하고 있는 소련이 들어온 거예요. 또 대다수 사람들도 공산주의를 선호하고 그럼 당연히 북쪽 지역은 순식간에 급속하게 공산화 되겠죠. 그러니 북쪽 지역은 필기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북쪽 지역은 순식간에 대다수 사람들이 막연하게 공산주의에 호감을 가지고 있고 또 공산주의 체제 정부인 소련 군사 정부가 들어오다 보니까 북쪽 지역은 사실상의 정부가 만들어져요. 사실상의 공산주의 정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북쪽은 이야기할, 논할 거리가 없어요. 문제는 바로 남쪽 지역이었어요. 남쪽 지역 대다수 사람들도 막연하게 이 공산주의에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들어온 정부는 뭐예요? 미국, 자본주의 정부가 들어왔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이 충돌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공산주의를 제가 혹시 약간 좀 좋은 이론이라고 소개하는 경향처럼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 당시 대다수 사람들은 토지가 없는 빈민 농민이에요. 공산주의에서 말하길 토지를 n분의 1방 해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다수가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자본주의가 우리 정부에 맞는 옷인지 공산주의가 우리 정부에 맞는 옷인지 구분도 하지 않고 막연하게 공산주의를 호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북쪽은 공산 소련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순식간에 공산화가 되는 것이고 남쪽은 자본주의 미국 정부가 들어오고 막연하게 공산주의에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충돌한다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이런 와중에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정부를 세울 때 가장 이상적인 건 미국 거죠, 소련 거죠. 우리끼리 으쌰으쌰 지지고 볶든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정부 만들어 볼게. 지금 이런 상황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미국과 소련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부 만들겠다고 우리나라 두 동강 내키고 또 우리 민족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미국의 자본주의 정부가 우리 민족에게 맞는 옷인지 소련의 공산주의가 우리 옷에 우리 몸에 맞는 옷인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 과정 속에서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죠? 이런 와중에 한반도의 정부를 수립하는데 아주 중요한 회의가 열립니다. 바로 1945년. 자, 이 지도 좀 지어볼게요.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열려요. 모스크바 삼상회의. 모스크바는 소련, 러시아의 땅이에요. 여기에서 세 개 나라의 장관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회의를 했냐면, 야, 한반도에 어떤 방식으로 정부를 세울 것인가 한번 논의해보자 하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 회의를 연 것 자체가 좋은 일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좋든 싫든 강대국들의 이 간섭을 제지할 힘은 없고, 그럼 강대국들이 모여가지고 한반도에 빨리 정부를 세우자고 지네들끼리 회의를 하루빨리 해야지 갈등과 대립을 최소화시킬 수 있죠. 그래서 한반도에 어떠한 정부를 세울 것인가를 두고 미국, 소련이 주축이 된 이 회의가 열린 것이에요. 어쨌든 회의가 열린 것은 좋은 일이에요. 자, 여기서 세 가지가 결정돼요. 세 가지. 먼저 첫 번째가 무엇이 결정되냐면 한반도에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여기서 또 여러분들 유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임시정부라고 하면 우리 무조건 김구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떠올리죠. 그 임시정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반도에 공산주의 정부든 자본주의 정부든 어떠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임시정부를 만들자는 거예요. 임시정부. 그래서 어쨌든 1번 내용도 좋은 내용이에요. 어쨌든 한반도에 통일정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자 이거예요. 자, 두 번째 결정된 내용이 뭐냐면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자. 자, 이건 뭔 말이냐면 지금 한반도에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두 강대국이 미국과 소련이죠. 그러니 한반도에 정부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미국과 소련의 관계자가 빨리 만나가지고 회의를 열고 이 회의를 통해서 한반도에 임시정부를 만들고 임시정부를 통해서 진짜 정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자는 거예요. 1번도 좋은 내용이고 2번도 우리에게 상당히 좋은 내용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결정된 세 번째 내용이 문제가 돼요. 세 번째 내용.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 최고 5년간의 최고 5년간의 신탁 통치가 결정돼요. 이게 뭔 소리냐면 탁이 맡길 탁자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 강대국들이 자의적으로 우리의 처지를 해석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석하냐면 좀 가볍게 이야기해 볼게요. 야, 한국인들, 코리안들은 저 일본인들에게 30년 동안 식민지 통치 시절을 겪은 그런 노예 시절을 겪은 나라였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의 정부를 만들어서 한국인들이 과연 그 정부를 운영할 능력이 있을까? 없어. 우리 미국과 소련이 봤을 때 한국인들은 자국의 정부를 만들어서 운영할 능력이 없다 이거야.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냥 쟤네들 지지고 볶든 망하든 그냥 내버려둬? 안 되지.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우리 강대국들, 미국과 소련이 저 불쌍한 한국이 저렇게 망해가는 꼴을 볼 수는 없잖아.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저 한국인들이 스스로 정부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저 한국인들이 스스로 정부를 만들고 운영할 능력을 갖출 때까지 우리가 최고 5년 동안 그들을 관리해주자. 참 번거롭지만 참 귀찮지만 이렇게 생색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맡아달라고 했나? 그렇죠, 그죠? 근데 정말 순수한 의도로 미국과 소련이, 한국인들은 실제로 맞는 말이죠. 우리는 36년 동안 나라를 만들고 정부를 만들고 운영해 본 적이 없었죠. 그러니 미국과 소련 입장에서는 아직 한국인들이 자국의 정부를 만들고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파악했나 봐요. 순수한 의도로 만약에 본다면. 그래서 정말 5년 동안 우리 한반도의 이 정부를 그들이, 강대국들이 관리를 해주고 5년 후에 떠난다는 거예요. 정말 순수한 의도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이게 우리에게는 상당히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36년 동안 지배를 받고 해방된 지 이제 몇 개월 됐냐면 4달이 채 안 됐어요. 만 4개월이 안 된 상황에서 우리를 또 누가 관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하고 우리를 36년 동안 통치한 놈들이 있죠. 바로 일본도 이런 식으로 우리를 36년 동안 통치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 이 말이 정말 미국과 소련이 우리 한반도의 발전을 위해서 순수하게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우리 민족에게는 해방의 자유의 기쁨을 만끽한 지 4달이 채 안 된 우리 민족에게는 이 말이 곧이곧대로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탁 통치, 강대국들에 의한 신탁 통치를 찬성할 것인가 아니면 반대할 것이냐, 이것을 두고 우리나라의 갈등과 대립이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고조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신탁 통치에, 제가 다시 지워볼게요. 이 신탁 통치에 찬성, 반대 여부를 두고, 신탁 통치를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이 여부를 두고 우리 민족이 두 동강 나기 시작합니다. 우선 좌파와 바로 우파로 쪼개지게 돼요. 왼쪽과 오른쪽으로 쪼개진다는 말이에요. 자, 이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좌파는 어느 세력을 말하는 거냐면 공산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우파는 자본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그럼 왜 이제 공산주의를 좌파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를 이제 우파라고 얘기했냐면, 되게 좌파는 좌파 이퀄 공산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좌파는 약간 진보적인 성향의 정치인들을 좌파 정치인이라고 하고, 약간 우파는 보수와 안정을 추구하는 보수적 성향의 정치인들을 우파라 불러요. 이것이 이제 어디에서 기원이 나왔냐면, 여러분들 프랑스 혁명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프랑스에서, 원래 프랑스도 국왕이 통치하던 왕정 국가였는데 프랑스 시민들이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들고 일어난 시민혁명이죠.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들도 알고 있듯이 프랑스 국왕이 단두대에 목이 잘려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왕정 국가에서 시민 국가인 민주주의, 민주공화정 국가로 변화하게 되는 사건이 이 프랑스 혁명이거든요. 그래서 왕을 죽여버리고 이 프랑스가 이제는 각 지역의 대표가 모여가지고 의회를 구성해서 프랑스를 운영하자, 이렇게 이 제도가 바뀌게 돼요. 이때 각 지역의 대표들이 뽑히게 되겠죠, 그죠? 이때 프랑스 의회가 처음 모이게 되는데, 현재 프랑스 체제에서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변화를 원하는 정치인들이 우연하게도 그 시절 그 의회에 왼쪽에 앉았다고 해요.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반면에 프랑스 체제의 안정과 보수적 성향을 띠고 있는 정치인들은 오른쪽에 앉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기원으로 돼가지고 진보적 성향의 정치인들은 좌파,
그다음에 보수적 성향의 정치인들은 우파라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그럼 왜 진보적 성향의 공산주의와 이제 맞닥뜨리냐면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유재산이라는 이 개념이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언제 나오기 시작했냐면 여러분들 선사시대 때 청동기 시절 때 사유재산이 발생했다고 했죠. 이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은 인류의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 온 가치예요. 그런데 지금 그거 부정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큰 변화를 원하는 거겠어요. 그러니 공산주의자는 현재 체제보다 아주 급진적인 변화를 원한다고 해서 좌파로 분류되는 거예요. 반면에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체제의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 민족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로 쪼개졌는데 이때 공산주의 좌파 세력들은 신탁 통치를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처음에는 반대. 신탁 통치를 반대한다는 것을 반탁이라 불러요. 반탁. 신탁 통치를 반대한다. 근데 그러다가 공산주의는 신탁 통치를 찬성하기 시작했어요. 이 공산주의 세력들은 정말 원래 공산주의 이게 너무 깊이 들어가면 좀 또 설명이 길어지는데 이 공산주의는 저 러시아 소비에트의 약간 좀 지령을 받는 뭐 그런 체제예요. 그래서 이 소련의 지령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공산주의 세력들이 신탁 통치를 찬성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또 이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정말 강대국들이 우리 한반도를 5년 동안 관리해주고 떠날 것이다. 그러니 그 5년 동안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관리해주는 동안 우린 강대국들에게 순수하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고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반면에 우파 자본주의 세력들은 이 신탁 통치를 절대적으로 반대했어요.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이 당시 이제 우파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김구 그리고 이승만 이런 세력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 반탁 운동을 전개하면서 이 우파들은 이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것을 제2의 독립운동이라고 명명할 만큼 이름 지을 만큼 아주 극렬하게 반대해요. 근데 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우파가 좌파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 건데 우파가 좌파를 매도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매도하냐면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것은 우리 민족, 우리 국가를 저 강대국들에게 팔아먹는 매국행위다 라고 매도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한반도에 어떠한 체제가 맞는 것인지 자본주의 한반도 정부가 우리 체제, 우리나라에 맞는 것인지 공산주의 한반도 정부가 우리 민족에게 맞는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 당시에 신탁 통치를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을 두고 두 개파로 확실하게 쪼개지고 이때 우파에서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것은 마치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는 행위라고 매도하기 시작해요. 의견이 다른 것 뿐인데. 그래서 이때부터 적어도 남한에서는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공산주의 세력들은 거의 이 우파는 선, 공산주의는 악 이렇게 규정되기 시작해요. 이런 논리가 우리나라 현대사 70년대, 80년대까지 이어지게 돼요. 공산주의는 무조건 악으로 규정되기 시작해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래서 내 뜻과 맞지 않으면 공산주의자라고 매도하는, 우리 속된 말로 이제 빨갱이라고 매도하는 이런 흐름이 이때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물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공산주의를 선택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본주의를 선택하는 것이 옳은 행위였죠. 하지만 이 당시에 공산주의가 우리 민족에게 맞는 옷인지 자본주의가 우리 몸에 맞는 옷인지 고민할 겨를도 없이 공산주의를 선택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행위야. 이런 식으로 매도되고 공산주의 이퀄 친일 이퀄 악이라고 규정되는 우리 현대사의 흐름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또 우파와 좌파가 대립하고 이 적어도 남한 내에서 결과를 본다면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전체 결과예요. 남한 내에서 이 좌파 우파 좌우익의 대립이 심해지는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이 바로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됩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
그래서 뭐 좌파 우파가 이제 조금만 서로를 건드리면 폭발하기 직전까지 뭐 그런 상태까지 가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강대국들은 우리 민족의 이런 이 움직임은 거의 무시를 해버리고 지네들끼리 이 회의에 따라서 한반도 정부를 만들려고 해요. 자, 그럼 1, 2, 3번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2번이에요. 왜냐면 한반도에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깊숙한 관여를 하고 있는 미국과 소련이 만나서 회의를 하고 이 미소공동위원회에 의해서 임시정부 만들고 임시정부 주체로 한반도에 진짜 정부 만드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 이 1, 2, 3번 중에 가장 먼저 실시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소공동위원회 요것이 먼저 개최가 되는데 이것이 1946년 3월에 실시됩니다. 그것이 1차 미소공동위원회예요. 줄여서 1차 미소공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한반도에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미국과 소련이 만나가지고 지금 회의를 연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나라 정부 세우는 거예요? 우리 한국 정부 세우는 거죠? 그러면 미국과 소련이 아무리 강대국이고 우리에게 자유를 되찾아줬다고 하더라도 이 회의에 누가 껴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의 정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한민족인들이 포함돼야 되겠죠, 그죠? 미국과 소련도 그 정도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이 미소공동위원회에 참여할 한국인들을 두고 미소공동위원회가 회의를 하기 시작해요. 다시 미소공동위원회는 한반도에 한민족의 정부를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한국인도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한민족 단체를 어떤 단체를 참여시킬 것인가를 두고 미국과 소련이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단체를 미소공동위원회에 참여시킬 것인가를 두고, 자, 그래서 이때 소련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모스크바 3상 회의를 찬성하는 한국인들만 참여시키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바로 이 신탁 통치거든요. 이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공산주의 세력만 참여시키자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소련 애들은 1차 미소공동위원회에 모스크바 3상 회의를 찬성하는 찬탁단체만 참여를 시키자고 주장하게 돼요. 그 말은 즉슨 공산주의 세력들만 참여시키자는 거죠. 당연히 소련에게 유리하겠죠. 이런 상황은 미국에게 유리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들어가지고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단체를 참여시키자고 주장하게 돼요. 미소공동위원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약간 미국과 소련이 어긋나기 시작하죠. 결국엔 이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릴까요? 열리지 않을까요? 제대로 열리지도 못해요. 어떤 단체를 참여시킬 것인가를 두고 결국엔 회의가 결렬돼요. 참 이 상황은 당연히 안 좋은 상황이죠. 벌써부터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이 분단될 가능성이 여기서 이제 그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 다음에도 이제 필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밑에 부분을 지우고 그리고 또 영상도 한번 확인하고 다시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이 1차 미소공동위원회는 어떤 단체를 참여시킬 것인가를 두고 미국과 소련이 서로 다른 의견을 보내고 결국에 회의가 결렬되게 이릅니다. 우리 역사의 분단의 조짐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오른쪽으로 선을 쭉쭉 그면서 수업을 해야 되지만 더 이상 오른쪽으로 쓸 칸이 없기 때문에 아래쪽에 쓸게요. 아래쪽에. 요 북위 38도 선입니다. 요 선이 북위 38도 선. 자, 이렇게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난 다음에 이제 막 분단이 될 것만 같은 거예요. 분단이라는 글자가 우리 민족에게 막 이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이 분단을 약간 가속화? 약간 좀 불에다가 기름을 끼얹는 그런 격의 발언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승만의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라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이승만은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이자 이 당시 우리나라 민족 지도자 중에 무시할 수 없는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죠. 만약에 뭐 저와 같은 일반 사람들이 분단 혹은 단독 정부 세우자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뭐 시도 안 맥혔을 텐데 이승만은 위치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의 한마디가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인데 이승만 이분이 무슨 말을 하게 되냐면 지금 북쪽 지역을 보니까 김일성을 꼭두각시로 세워가지고 뭐 꼭두각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김일성을 중심으로 소련이 지원을 해주고 급속하게 공산주의 정부가 이미 되어 있어요. 북위 38도선 이북 지역은. 근데 지금 남쪽 지역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형국인데 이 와중에 이승만은 자본주의, 우파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승만이 봤을 때는 한반도 전체가 자본주의 정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봤나 봐요. 왜냐하면 북위 38도선 이북 지역은 공산주의의 소련 군사정부가 김일성을 위시로 해가지고 이미 공산주의 정부가 만들어진 것이나 다름없는데 남쪽 지역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이승만이 봤을 때는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가 되든지 아니면 북쪽은 공산화, 남쪽은 자본주의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당연히 자본주의 정부를 만들고자 했던 이 이승만은 북쪽은 이미 공산화가 되었으니 남한만이라도 어떻게 자본주의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전라북도 정읍에 가서 연설하는 와중에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상당히 좀 파장이 커요. 왜냐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민족에게 아직 분단이라는 두 글자는 와닿지 않았어요. 설마 우리 민족이 둘로 쪼개지겠어? 그 누구도 생각 안 했는데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민족 지도자인 이승만이 분단의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는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북쪽은 이미 공산화됐으니까 차라리 남한만이라도 자본주의 정부를 만드는 게 낫지 않아? 남한 따로, 북한 따로, 단독 정부를 따로따로 만드는 게 좋지 않아? 이렇게 가능성도 제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단의 이 조짐이 또 북위 38도서의 그 흐릿한 선이 점점점 짙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분단의 길로 가고 있는 와중에 이 분단을 막고자 노력했던 사람이 있어요. 막고자 노력했던 노력이 1946년 6월부터 시작된 좌우 합작위원회예요. 좌우 합작위원회. 말만 들어도 알 수 있겠죠, 그죠? 공산주의의 좌파와 자본주의 우파가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니 이 둘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합쳐서 한반도의 통일 정부를 만들자 이거예요. 이것을 만든 것의 주도적인 사람이었던 사람이 여운형이라는 사람이에요. 여운형이라는 사람인데 참 좋은 운동이죠. 마치 일제강점기 때로 돌아간다면 신간회와 같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신간회도 공부했었죠. 신간회도 그 단체가 좌우합작은 아니지만 민족 유일당 단체로서 오래 갔나요? 오래 가지 못했죠. 이 좌우합작위원회도 취지와 또 우리 전체 역사적으로 본다면 아주 좋은 단체라고 할 수 있지만 오래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운형은 좌파도 우파도 아닌 중도 세력이에요.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일단은 합치고 보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한 세력인데 이때 우파의 김구, 이승만 또 좌파에는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좌파와 우파의 거물급 인사들이 여기를 참여 안 해요. 그러니까 말은 좌우합작이지만 이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약간 빈 껍데기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좌우합작위원회는 좌측 공산주의가 주장하는 의견, 우측 자본주의 측이 주장하는 의견, 갈등이 되는 요소를 모아다가 해결책도 제시하는 좌우합작 7원칙이라고 이런 것도 제시하지만 이거 한번 써볼게요. 좌우합작 7원칙이라고 좌파와 우파가 갈등 대립을 해소할 수 있는 나름 중재안도 제시하지만 좌파와 우파의 거물급 인사들이 불참함으로 인해서 약간 좀 공허한 외침에 끝나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 이 여운형 이 독립운동가가
결국에 또 의문의 사고를 당하게 되고 결국 이 좌우합작위원회는 무산이 되기 이르러요. 결국 이 좌우합작위원회가 무산되고 난 이후에 우리 민족의 분단의 역사가 거의 기정사실화됩니다. 그 이후에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한 번 더 열려요.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한 번 더 열리지만 이 회의도 별다른 소득 없이 회의가 또 결렬이 돼요. 결렬이 되고 난 다음에 미국과 소련이 생각해요. 야, 이건 도대체 미국과 소련이 만나가지고 한반도에 정부를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이때 미국이 차라리 한반도에 정부를 만드는 문제를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조직한 기구인 유엔에게 넘기자. 이런 제안을 하게 돼요. 상당히 현명한 방법이죠, 그죠? 한반도에 미국의 입맛에 맞는 정부를 세우겠다고 미국이, 한반도에 소련이 입맛에 맞는 정부를 세우겠다고 소련이 관여를 해서 미국과 소련이 회의를 해서 결론이 나오면 좋은데 지금 결론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 국제평화기구인 유엔에게 이 문제를 넘겨서 유엔에서 결정하게 하자라고 이 한반도의 정부를 세우는 문제가 유엔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도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그래서 1947년에 유엔 총회가 열리게 되는데 유엔 총회. 자, 그러면 어느 나라의 정부를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 3권 분립의 3권이 뭐죠?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우리 3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서죠. 그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중에 우리 나라를 만들 때 가장 먼저 만들어야 될 부서가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중에.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네, 입법부예요. 입법부를 우린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국회예요. 국회는 각 지역의 대표들이 모이는 거죠. 각 지역의 국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들이 모이는 거예요. 진정한 국민의 대표가 모여가지고 국회를 구성하면 국회가 다른 말로 입법이잖아요.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그 법 중에 우리나라를 운영할 행정부를 어떻게 조직할 것이냐 이런 법도 만들겠죠. 그래서 국회가 구성되고 법을 만들면 그 법의 절차에 따라서 행정부를 조직하고 그 다음에 사법부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 입법부를 구성할 각 지역의 대표, 국회의원들을 뽑는 일을 정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유엔에서 이야기해요. 야, 한반도에 정부 만드는데 뭘 그렇게 고민을 하냐. 그냥 원칙대로 하자. 무슨 선거부터 하자. 국회의원 선거부터 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한 총선거. 이 총선거라는 게 국회 선거 말하는 거예요. 남북한 총선거를 하자. 그럼 우리 지금 국회의원 어떻게 선거하냐면 각 지역의 크기가 아닌 각 지역의 인구 비례에 따라서 가지고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고 여기서 모인 지역의 대표들이 입법부 구성하고 입법부에서 법 만들고 행정부 조직하고 사법부 조직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정부 만들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거부를 하냐면 북쪽이 거부를 해요. 북쪽과 소련이 거부를 해요. 왜냐하면 이때 남과 북쪽의 인구가 어디가 더 많았냐면 남쪽이 더 많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남쪽의 인사들이 더 많은 국회를 구성하겠죠. 그러면 자연스레 자본주의 우파 성향의 국회의원들이 더 많이 선출될 것을 북쪽과 소련이 우려해서 이것은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북쪽과 소련에는 불리한 일이다 해가지고 요 남북한 총선거를 반대해요. 반대해가지고 또다시 한반도의 정부가 만들어지는 문제가 틀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선생님이 밑에다가 또 선을 그어볼게요. 오른쪽으로 갈 수 없으니까. 결국 유엔 총회에서 이 문제가 한반도 정부를 만드는 문제가 결렬이 되고 다시 두 번째로 유엔 아시아 소총회가 열려요. 유엔 아시아 소총회. 작은 회의가 한 번 더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비례에 따라서 남북한 총선거가 불가능하다면
선거 가능 지역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또 종이 치네요. 자, 계속해 보겠습니다. 선거 가능 지역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총선거를 실시하자고 의견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선거 가능 지역이 실질상 따지고 보면 어디뿐이라는 거예요. 바로 남한뿐이라는 거죠. 왜? 북쪽과 소련은 거부를 했으니까 총선거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남쪽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총선거를 실시하자 이렇게 결정나게 되고 결국에 1948년 5월 10일에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가 남쪽에서만 실시가 됩니다. 남쪽에서. 그럼 남쪽에서만 입법부가 만들어지고 남쪽에서만 국회가 만들어지고 남쪽에서만 행정부, 사법부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결국 남과 북이 분단의 길로 간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참 좀 씁쓸한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막아보겠다고 또 여러 인사들이 노력을 하게 돼요. 이때 누가 이것을 막아보겠다고 반대를 하냐면 김구가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뭐 이런 글을 써요. 그래서 이 남한만 총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두 동강 나는 일이다. 이것을 실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호소하는 담화문을 발표했지만 약간 좀 떼내진 감이 있었고 또 김구가 이거에 그치지 않고 북쪽으로 올라가요. 북쪽으로 올라가서 김일성을 만나가지고 분단이 되지 않도록 우리 다시 한번 힘을 합쳐보자. 하지만 김일성 또한 이 사실상 분단의 길이 확정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때 분단을 막고자 했던 김구와 협조할 마음도 없었어요. 그래서 김구를 이용만 해먹고 이 김구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김일성과 회담을 했던 것이 또 의미가 없게 돼요. 또 50총선을 막아보겠다고 또 50총선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정확히는 50총선만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제주 4.3 사건이라고 일어나요. 제주 4.3 사건. 이 제주 4.3 사건은 50총선에 반대하는 이유만으로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 제주 4.3 사건을 또 이야기하면 수업이 너무 또 길어집니다. 어쨌든 여러 복합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이 50총선을 또 반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이 제주 4.3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50총선을 실시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일어난 거겠죠. 또 이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여수 순천 사건 이 제주 4.3 사건이나 여수 순천 사건이나 우리나라의 공산주의 세력과 자본주의 세력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많이 학살당하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일이에요. 이렇게 간단하게만 쓰셔도 돼요. 결국에 이런 50총선을 반대하는 움직임들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50총선이 강행이 됩니다. 강행이 돼요. 50총선은 국회의원 선거라고 했죠. 국회의원 선거니까 국회가 구성이 되겠죠.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우리나라 법을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 헌법을 만들고 이걸 국민들에게 공포하는 거죠. 우리나라 헌법이 언제 만들어지고 언제 공포가 되었을까요? 지금은 빨간 날이 아니지만 예전에 빨간 날이었어요. 바로 7월 17일에 1948년 7월 17일에 헌법이 제정되고 그 헌법이 공포가 됩니다. 그 헌법이 널리 알려지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나라 행정부를 어떻게 조직할 것이냐라는 법도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당시에 남한의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제를 가지고 오게 돼요. 그래서 대통령제와 그리고 지금의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가 몇 년이죠? 네, 4년이에요. 4년이고 그리고 2번까지 연속으로 할 수 있어요. 연임. 2번까지 연속으로 할 수 있는데 이때 초창기 대통령을 뽑는 제도는 직선제가 아니고 간선제였어요. 간선제. 국민이 직접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 대표되는 사람이 투표권을 대신 행사했어요. 그 결과 8월 15일에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게 되고 초대 대통령으로서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선출되게 이릅니다. 그리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 분단의 책임이 남쪽에 있다는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9월 달에 1948년 9월 9일에 북쪽에선 요 선 위쪽이 북쪽 필기라고 했죠. 북쪽에서는 9월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만들어져요. 김일성을 위시로 한. 이렇게 해방 이후에 우리 역사가 결국 통합하지 못하고 분단의 길로 가는 비극적인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다음 주는 우리 직접 만나겠죠. 다음 주 대면 수업을 할 때는 요 이후에 6.25 전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만나기 전까지 잘 지내세요.